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3월 2일 새벽이 됐습니다. 전우식입니다. 저는 문정부를 정말 이해하지 못합니다. 단지 이념이 다르고 정책이 다르다면 그 정부를 이해는 할 수 있겠는데, 문정부는 다른 이념, 다른 정책이 아닌 다른 세계, 다른 도덕률의 정부입니다. 자신들의 이념에 따라 정책을 만들고 펴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문정부 정책의 목적은 오로지 자신들의 선거 승리, 권력 유지, 그리고 사후 보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어느 군사정부, 어느 문민정부에서도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들이 잘못을 인정하지도 사과하지도 책임지지도 않습니다. 그동안 이런 문정부의 작태, 권력의 작태를 내로남불, 후한무치라고 비난했지만 이제는 그 도를 넘은 것 같습니다. 재판을 받는 국회의원들과 조국 같은 전직 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원하는 걸 다 얻었는데도 중수처라는 걸 만들어 검찰의 수사권을 아예 뺏자고 합니다. 거기에는 통제받지 않는 거대 권력이 되어버린 경찰에 대한 그 어떤 고민도 없습니다. 자신들이 성범죄로 열리는 보궐선거에서 이기겠다는 목적 하나만으로 이미 폐기됐던 가덕도 신공항을 만들겠다며 적법 절차를 깡그리 무시한 특별법을 졸속으로 만들었습니다. 무려 28조 6천억이 든다는 단군 이래 최대 공사를 예비 타당성 조사도 면제한다니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문 대통령은 부울경 메가시티를 만든다는 명분으로 가덕도 현장에 가서 노골적으로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가슴이 뛴다고도 했습니다. 이 태풍의 길목에 바다를 매립해 만드는 공항이 뒷날 애물단지로 전락한다면 그때는 뭐라 할 건가요? 특별법에 반대 의견을 냈던 국토부 장관은 그 현장에서 무참히 깨졌습니다. 이런 노골적인 막장 선거 개입은 명백히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가덕도 특별법의 국회 통과에 대해서 국민 53.6%는 잘못된 일이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잘된 일이다라는 응답은 33.9%에 지나지 않습니다. 문 대통령이 가덕도 신공항을 밀어붙이는 건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아니라면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신문사설 제목처럼 선거 때문에 권력이 이승을 잃은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작년 총선에서 망외의 대승을 거두게 한 재정의 위력을 문 정부는 잊지 못합니다. 금권 선거의 화려한 추억이라고 할까요? 작년 총선 직후 집행했던 1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 대상으로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을 지급했는데 14조 3천억이었습니다. 2차는 7조 8천억이죠. 소상공인 특수고용자 그리고 미취업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한 선별지원이었습니다. 3차 역시 선별지원으로 불과 한 달 전인 금년 1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9조 3천억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3월 말 선별지원하겠다면서 그 금액은 적어도 19조 5천억 이상입니다. 아마 21, 2조는 되겠죠. 이 중에 4조 5천억을 뺀 나머지 돈은 또 국채를 발행해야 합니다. 여기에 문 대통령은 다시 전 국민 위로금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558조의 복지 예산을 편성하고도 불과 2달 만에 25조 가까운 추경을 편성한 것인데 다시 전 국민 위로금을 더하겠다니 정말 놀랄만한 배포입니다. 이러려면 뭐하러 예산 심의를 하고 국회에서 예산을 의결하는 쇼를 하는가요? 결국 올해 말 국가 채무는 무려 1000조에 이르게 됩니다. 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도 점점 넓어져 갑니다. 민주당과 정부가 당정협의회를 통해 결정한 지원 대상은 무려 600만 명입니다. 여기에 빠지면 국민도 아닌 것 같습니다. 3차 지원 대상에서 빠졌던 노점상과 법인 택시기사에다가 저소득 대학생 등도 포함되어서 200만 명이 더 늘었습니다. 소상공인의 근로자 5인 이상 기업이 포함이 됐고 매출 한도 기준도 10억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상윤회에 들어간 전국 4만여 노점상을 지원 대상에 넣은 게 가장 획기적인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윤회에 들어가 있지 않는 포장마차 노점상들은 해당 무입니다. 그리고 이 상윤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모두 표로 보이겠죠. 그러자 노점상은 세금도 내지 않고 임대료도 없다면서 자영업자들이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역차별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모가 실직한 대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것도 그걸 가려낼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곧 대표직에서 물러날 이낙연 대표는 대선 주자로서 자신의 치적으로 홍보할 거리가 하나 생긴 겁니다. 그가 2월 14일 비공개 당정청 협의회에서 참 나쁜 사람이라고 면전에서 박살을 냈던 홍남기 장관을 이번에는 극구 칭찬했습니다. 홍 장관과 김상조 정책실장이 예를 많이 서줘서 전례 없는 재난지원이 이루어지게 된 걸 고맙게 생각한다. 정세균 총리가 한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한마디로 이낙연 표 추경으로 정말 큰 일정으로 푸시를 해줘 합의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곡간직의 홍 장관이 반대를 무릅쓰고 이낙연 대표가 밀어붙였다는 것입니다. 4월 보궐선거가 없어도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홍 장관은 그동안 국가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는 면피용 발언을 하며 자신은 반대했다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결국 그는 이번에도 자신의 자리를 걸지 않았습니다. 정 총리는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될 국제 발행에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민생 회복이 최우선이라는데 당정이 의견을 같이 했다고 했습니다. 정말 묻고 싶습니다. 이 재난지원금이 과연 민생 회복에 도움이 되는 걸까요? 지금 사회에 풀린 돈은 역대 최고입니다. 유동성이 너무너무 풍부합니다. 현금과 요구불일 예금 등 통화량은 무려 3,200조로 1년 전보다 268조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무차별적 현금 살포보다는 선별 지원을 강화하고 오히려 세금 감면 등으로 방향을 잡아야 했습니다. 2년 연속 슈퍼 예산을 편성하고도 추경으로 엄청난 돈을 쏟아붓는 것은 빚으로 잔치를 벌이는 형국입니다. 어쨌든 돈을 푼다고 하니 문 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다시 반등했습니다. 리얼미터 2월 4주차 조사인데 문 대통령 국정 긍정평가는 41.8%로서 전주 대비 1.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부정평가는 2.5%포인트가 내린 53.6%로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는 11.8%포인트입니다. 언론은 백신 접종이 시작된 걸 그 이유로 거론했는데 제가 보기엔 그건 아니죠. 재난지원금을 왕창 푼다는 것 외엔 문 대통령 지지도 상승의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백신은 문 정부의 부정적 효과만 가져다 주었죠. 아직도 효능에 의문보가 붙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그랬은지 문 대통령부터 정은경 질병청장까지 먼저 맞겠다고 나선 사람이 없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K방역 지도부 모두 구경꾼이 됐습니다. 장관도 차관도 먼저 맞지 않았습니다. 부끄럽지 않은가요? 1호 구경꾼이 되어버린 이 문 대통령은 자신은 언제 기회가 오느냐고 물었고 이 질병청장은 순서가 늦게 오시기를 이렇게 말하며 얼버무렸습니다. 언론은 웃음보가 터졌다고 썼는데 어떻게 아무도 그 장면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까? 백신을 확보하지 못해 OECD 꼴찌에다가 이 세계에서 102번째 접종국이 됐는데도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는 없습니다. 선진국에 비해 석 달 가까이 접종이 늦은 데다 확보했다는 화이자 모더나는 언제 들어올지 지켜봐야만 합니다. 대신 6인분 화이자 백신을 7인분으로 짜낼 수 있는 주사기를 개발했다는 자화자찬을 내려놓기 바쁩니다. 7명분으로 짜내서 맞은 사람이 3주 뒤에 2차 접종을 할 때 만약에 용량이 모자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제 탑골 공원에서 열린 3.1절 기념식에서 문 대통령이 놀랄만한 연설이 있었습니다. 언론이 별로 주목을 하지 않더군요. 충분한 물량의 백신과 특수 주사기가 확보되었고 계획대로 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 문 대통령에게 특수 주사기가 K방역의 상징처럼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충분한 물량을 확보했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요? 당장 2분기까지 실제 들어올 물량은 얼마입니까? 언론을 확인해 보면 그 양이 소량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도 확실치 않은 양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 정부는 끝까지 방역에 최선을 다하며 국민 한 분 한 분이 모두 코로나로부터 안전할 수 있을 때까지 백신 접종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 겨울에 접어드는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이룰 것이다. 정말 놀라운 선언입니다.
아니 장담입니다. 그런데 집단 면역을 이루려면 적어도 인구의 80%에서 90%, 즉 4천만 명 이상이 백신 접종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려면 백신이 확보된다 해도 7일부터 10월까지 불과 120일 정도, 그 짧은 기간 안에 하루 3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백신을 맞아야만 합니다. 그 백신을 맞을 시설과 의료 인력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문 대통령의 다음 말은 더 놀랍습니다. 그는 방역에 있어서 정부가 시종일관 지켜온 제1의 원칙이 투명성이며 정부는 방역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항상 투명하게 공개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과연 그런가요? 그는 백신 접종의 전략과 물량 확보, 접종 계획과 접종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고 언제나 국제 기준을 따르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들께서 백신 불신을 조장하는 가짜뉴스를 경계해 주시고 이 백신 접종에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지금까지 백신에 대한 불신을 조장한 발언은 누가 내놓았는가요? 백신 확보가 늦자 먼저 백신을 맞는 다른 나라에서 부작용을 지켜본 뒤에 접종하는 것이 다행이라고 한 자는 누구입니까? 게다가 백신 접종으로 안면마비가 왔다고 호들갑을 떤 자는 누구입니까? 백신 확보를 못한 게 문제가 되자 작년 11월 17일 국회에서 화이자와 모더나가 계약을 재촉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한 장관은 어느 나라 장관입니까? 백신에 관한 가짜뉴스는 모두 문 정부가 퍼뜨린 것입니다. 불신도 모두 문 정부 사람들이 내놓았습니다. 정말 대통령 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절대 하지 못할 말을 문 대통령은 태연히 하는 말입니다. 가덕도에 가서는 가슴이 뛴다고 하고 당청 간담회를 하면서 전 국민에게 위로금을 주겠다고 생색을 냈습니다. 백신 접종이 늦어 국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길이 멀기만 한데 문 대통령은 11월에 집단 면역을 이룰 거라고 장담합니다. 가덕도 공항이 세계적인 물류 허브 공항이 되고 재난지원금으로 우리 사회가 신바람을 일으키고 11월이 되어서 모두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모두 거꾸로 되어 가덕도는 태풍 길목에 놓인 애물단지 공항이 되고 재난지원금은 반짝 소비를 늘린 것 외엔 별 효과도 없이 재정만 더 어렵게 하고 백신 접종이 늦어져 11월에도 여전히 마스크를 쓴 채 거리 두기를 하고 있다면 그 원성은 다 어찌하려고 합니까? 하긴 가덕도 신공항은 그 다음 정권에서는 문제점이 드러나겠죠. 문제는 당장 터져나오는 정세론입니다. 그도 그릴 것이 올해 국가 채무가 1000조에 이르고 내년 말엔 1100조에 이르게 되면 누가 다음 정권을 잡더라도 그는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작은 정부를 만들고 복지를 축소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인기 없는 일 외엔 다음 대통령은 할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 정세론이 나왔습니다. 누구는 우리 복지가 OECD 절반에 불과하다며 정세를 통해 복지를 늘려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또 누구는 고소득자와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올리는 사회적 연대세법을 발의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름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복지가 OECD 절반이라는 말을 들으니 순간 의안이 벙벙해집니다. 우리는 영국이나 이탈리아의 NHS, 그러니까 내셔널 헬스 서비스, 국가 의료 체계와는 전혀 다른 건강보험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NHS를 제외한다면 전체 예산에서 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우리와 비슷합니다. 더욱이 우리 건강보험 제도는 대표적인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적게 낸 사람이 혜택을 많이 받고 많이 낸 사람은 혜택을 오히려 적게 받죠. 우리 복지 체계에 문제가 있다면 복지 구조 조정이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좌파들이 늘 내놓는 통계는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비율이라는 통계입니다. 작년 우리는 10.4%로 OECD 28개 조사 대상국 평균 21.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통계는 대표적인 왜곡 통계입니다. 우리 복지 지출이 낮게 보이는 이유는 실제로 복지 수준이 낮아서가 아닙니다. 뒤늦게 도입한 복지 제도 때문이죠. 대부분의 OECD 국가는 공적연금 등 복지 제도를 도입한 지 100년이 넘는 데다가 노인 인구 비율이 아주 높습니다.
현재 국민 노령임금을 받는 노인들의 국민연금 평균 가입 기간은 8.1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가입 기간이 평균 40년에 육박하는 OECD 주요국에 비해 지출이 적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 비율은 시간이 가면 자동적으로 치솟게 되어 있습니다. 기재부도 중기 국가재정 운용 계획에서 한국의 GDP 대비 복지 지출 비중이 40년 뒤에는 25%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게다가 고소득자와 100대 기업에 한시적으로 세금을 더 걷겠다는 정말 웃기지도 않는 발상이 나왔습니다. 지금 상위 10%가 보다 많은 소득세는 무려 79%입니다. 하위 39%는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제자입니다. 이 통계도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하위 빈곤층 실업자가 대폭 늘어났기 때문에 생긴 비율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위 50% 가까이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제자죠. 종합소득세만 놓고 보면 상위 10%가 무려 86%를 부담합니다. 법인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위 1%가 전체 법인세의 75% 정도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소득자와 100대 기업에 사회적 연대 세랑을 거둔다고 하니 웃기는 것이죠. 100대 기업에는 돈을 객출하고 101번째 기업은 안 내도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100대 기업은 매출 기준인가요? 영업이익 기준인가요? 아니면 시가총액 기준입니까? 발상 자체가 코미디입니다. 우리가 지금 서구와 다른 건 있습니다. 소비 과세가 적다는 것입니다. OECD의 부가가치세 평균은 19%입니다. 우리의 거의 2배 수준이죠. 스웨덴은 24%입니다. 몇몇 좌파들은 소비세를 올리자면 서민들을 죽인다고 반대를 하고 있는데 비싼 물건을 사고 고급 서비스를 받는 부자들에게서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경우 17%의 부가가치세를 19%로 인상하는데 보수 정당인 기민당은 반대를 했지만 사회민주당은 찬성을 하고 밀어붙였습니다. 우리 세제는 이제 정비해야 합니다. 징벌적인 종부세를 폐지하고 차라리 부동산 투기세를 신설해야 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도 지금의 절반 이하로 낮춰야 편법 상속이 줄어듭니다. 반면 대를 이어 기업을 키우는 일이 가능해지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를 두고 김종인 위원장이 안철수 후보에게 무슨 억하심정이 있는지 중앙일보의 한 말이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재보선 전에 내가 사라질 수도 있다. 협박입니까? 그러다 김 위원장은 기자들이 계속 묻자 정상적으로 갈 거니 너무 관심 갖지 마시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된다고 해서 사라진다고 이야기한 적은 없다. 저는 김종인이 등장하면서 야당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강령에 기본소득제를 넣는 정당이 어떻게 좌파 정당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정당의 생명은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잃으면 궁극적으로 정당은 무기력해지고 종래와해됩니다. 김종인은 과연 보수 야당의 대표인가요? 아니면 트로이의 목마 같은 존재입니까? 문 정부를 무너뜨릴 결정적 한방은 먼 곳이 있지 않습니다. 복지 포퓰리즘부터 여당과 구별되지 않는데 왜 굳이 야당에게 표를 주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야당이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만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바로 문 정부를 무너뜨릴 한방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은책이었습니다.